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 보건의료 통일 마스터 세미나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통일 마스터는 통일과 관련된 마스터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한 수 배우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작은 저희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통일선도대학, 우리 지금 남성욱 교수님 와 계시지만 남 교수님이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통일선도대학과 함께 공동 주최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겠고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첫 번째 세미나를 마치고 지금 두 번째 연자로 저희가 문진수 선생님을 모셨고, 오늘 먼저 시작 인사 말씀을 우리 재단의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일 세미나 2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마 오늘은 줌으로도 참여하시는 분이 있어서 정시 시작한 걸로 압니다. 어떻게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오늘 우리 문진수 부원장님 귀한 걸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차세대 그 리더 양성을 위한 북한과 남북 간의 물론 정치적인 경색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또 대통령이 바뀌고 이 국민 주권 정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좀 기대를 좀 해보게 되고, 통일부 장관도 바뀌고 하면 뭔가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조금씩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북한에 대한,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북한의 상황을 잘 우리가 좀 항상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인텔리전스, 북한에 대한 좀 인식을 넓혀야 된다. 그것이 이 남한에서 의료인으로서 또 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재단이 후원하고 만든 이제 의과학 지식센터도 새롭게 오픈을 하게 되고, 또 남북 의료 용어 집도 이제 3집, 내과, 외과, 그리고 기타과 했던 남북 의료 용어 집이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적은 시작이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남북 의학 용어 사전을 북한 의료인들과 함께 편찬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브릿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문 부원장님 오셔서 귀한 또 저희들에게 인사이트를 주실 강의 기대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좀 성숙된 길로 나아가는 남북 의료 교류의 협력의 새로운 어떤 스텝업이 되도록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제가 남북 보건의료 차세대 리더 양성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남북 관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북한의 애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삼천리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걸 이세상으로 바꿨고요. 고려항공의 한반도 로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은 선친 수령의 유지를 받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조국 통일 3대 헌장 탑, 이거는 사실은 이전 수령에 사실 유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애버렸거든요. 그럴 만큼 이제 민족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두 개의 국가이고 두 개의 적대적 국가다. 이게 결국 남북 관계가 역진하고 있는 건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역진하고 있다고 우리가 거기서 멈춰설 수는 없고 전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진해야 되는 건 결국은 미래 세대, 차세대로부터 우리가 전진의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꿈의 씨앗을 좀 뿌리고 준비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또 일하고 계시는 우리 문진수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소아과학으로 박사를 받으셨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학과 교수로 계시고 서울대학교 의과대 통일학센터 소장님으로 2021년부터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또
소아기 영양학회 회장으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북한하고 교류하는 초창기에 평양에 또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 교수님을 모시고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미래 희망의 씨앗을 어떻게 그래도 심을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 강의 듣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 맡고 있는 문진수입니다. 오늘 그 고려의대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보건의료 남북 보건의료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 자리에 모이셔서 또 같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고대 나오셔가지고요, 고대 화학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려대학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으로 알고 올 때마다 그냥 따뜻한 마음에 느끼며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굉장히 좋은 주제를 주셔가지고 좀 마음에 또 부담도 좀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차세대 리더십을 위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제가 2001년에 그 통일의학센터를 이제 전임자이신 신희영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맡기실 때 딱 받아보니 이게 참 제가 받게 된 연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희영 교수님이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에 뭐 전임 강사하고 그럴 때 같이 평양에 그 어린이병원 짓고 할 때 몇 번 다니면서 그때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돌아보니 그분들은 이제 다 은퇴하시고 다 이제 현장에서 떠나시고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고 보니 실제로 현장에서 대북 사업 경험이 있는 이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의료인들이 굉장히 부족해졌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특히 의과대학의 이 바쁜 현실 속에서 더욱더 이런 데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적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북 경색은 굉장히 심해지고 더 상황은 악화되었고, 잠깐 북미 관계가 좋아지는 듯 했으나 하노이 노딜 되면서 대북 관계는 더 악화 일로를 치닫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직접적인 대북 교류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장에 남아 계시고 또 현장에서 퇴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대북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그런 의식, 그런 생각들, 경험들, 지혜들을 젊은 대북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교수들이나 의료인들에게 나눠주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통일부의 작은 그 펀드를 받아서 차세대 리더십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대되어서 한반도 보건의료 네트워킹하는 그때 사업도 같이 하셨고, 그때 고대 통일의료원에서 들어오셨었고, 또 그때 여러 네트워킹 국제 세미나 심포지엄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데이터들 보면서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역량 증진을 위한 통일의료 차세대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고요. 잠깐만요. 마우스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센터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해봤던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그리고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증진 뭐에 대해서 개념적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의학센터는 원래 이전에 통일 보건의료 사업 초창기부터 있던 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통일 보건의료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다들 정신없이 사업을 하느라, 실무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평양에도 다녀들어오시고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고,
근데 그 2009년인가요? 그때 그 강원도에서 그 금강산 호텔에서 총격 사고가 난 이후로 대북 직접적인 민간 교류가 끊기고 그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그 대학에 계시던 교수님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이건 센터화하고 체계화하고 지식과 전략들을 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그때 통일의학센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북 보건의료 관련된 지원이나 그런 그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분들이 계시던 시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이고 폭넓은 주제들을 목표로 삼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고대 의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제 교육이 제1회 서울 의대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제1회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역량 강화가 1번 이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책 연구, 민관학, 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선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목표로 삼았습니다. 뭐 저희가 활발할 때는 여러 부서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소규모로 교육 사업만 지금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 그 활발하게 여러 뭐 정관계 그리고 민간과 네트워킹을 해서 활발한 국내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뭐 주요 분야 활동은 아무래도 뭐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이제 그 통일의학센터를 통해서 여러 책자 발간, 자료 정리들을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여러 보건의료 이슈들을 발굴했고 그리고 통일부 등과 협력해서 여러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기획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DB 관리를 이제 처음부터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백서 등을 구축을 했었고요. 또 결핵 등 주요 질환에 대해서 전문가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2013년경부터 이제 책자를 발간을 했고 여러 질병 형태, 백서, 그다음에 결핵 관련 여러 가지 기획들, 국제 협력 세미나 등을 구축을 했고 관련된 보고서들을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협력 세미나 또 통일 인력 통합 방안 등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보건의료 백서 2019년이 업데이트된 것이어서 최근에 다시 좀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고 남북 생명 보건단지 구축이라는 남북 새로운 국제 협력 분위기에서의 그 역학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그 협력 비전과 모델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뭐 고양시 주변에 그런 남북 그 교류 협력 지역에 평화 의료교육 연구센터 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의 틀은 일반인 대상 교육, 의예과생 등을 중심으로 한 예비의료인 교육, 그 다음에 통일의료 전문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과생을 위해서 매년 2학기 때 정기적인 전공 선택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40명 내외의 학생들이 듣고 있고 보통 이제 한 학기 수강하면서 중간에 그 하나원 등을 가서 현장을 또 경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했는데 코로나 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 와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으로 만나는 적이 없는데 여기는 대면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갔다 올 때 그 안성 근처에서 맛있는 밥도 사자고 했더니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모여서 소풍 갔다 온 느낌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픈 얘기죠. 그러니까 코로나 학번의 그 2년, 3년에 잃어버린 시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저희가 이제 이런 차세대 육성 프로그램 또 의예과 학생을 위한 교육 등은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인 대상 교육은 통보리라고 해가지고 통일보건의료로 통하는 열린 강좌를 우리가 하면서 이건 일반인 교육이고요. 전문가 교육은 이제 통보리라고 해서 통일보건의료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통일보건의료 전문가 교육은 좀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 재작년부터는 ODA 사업들을 우리가 그 노하우와 그 기술 기법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ODA 전문가들을 불러서 필드 스터디나 필드 사업들을 구축하고 기획하는 훈련을 실습을 위중으로 했었고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그 김신권 교수님 지금 말씀 주셨지만 그 대북 관계나 북한에서의 인식 또 남한에서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만약에 남한하고 북한이 그 한 나라가 아닌 별개의 국가로서 서로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연간 6조의 ODA 예산을 북한에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못 쓰거든요. 그 ODA 예산 자체는 한반도 안에는 쓰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못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변하는 국제 환경 또 남북 관계, 북한의 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식들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것이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보는 한 가지의 관점은 ODA적인 그 국제 보건의료 협력적인 접근을 보다 더 뭐랄까요 그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ODA 팀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도나 환경의 변경 그리고 그러한 그 인식의 변화들이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북 보건의료 협력이 2010년 이후로는 거의 중단된 상태로 1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반면에 ODA 그쪽 영역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기법과 기술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인력도 늘어서 많은 차이와 노하우의 그런 그 갭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면 좋고 북한을 주로 참여하고 북한 보건의료 활동을 했던 팀들이 그러한 노하우를 흡수하고 또 국제의료 보건의료 활동 하시던 분들이 또 이쪽에 수혈이 되고 하는 것들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보건의료 북한과의 적극적인 보건의료 협력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에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연변과 몽골의 그 의료기관들을 통한 북한과 삼각 그 교류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북한과 몽골도 사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지나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다국가 다기관 협력 구축을 모델을 해서 새로운 그 틀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고 과거의 경험들을 저희가 반추하고 리뷰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통일 보건의료 인적 자원의 개발의 필요성을 뭐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일의료라는 개념이 이제 2015년에 저희가 그 과목 자체를 통일의료 교과목 만들면서 컨셉을 좀 정리한 바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것이 남북의 그 분단 체제가 고착화됨에 따라서 지역, 세대, 이념에 따른 통일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통일의료 개념과 범주를 그때그때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그 수평적인 또는 수직적인 시계열적으로 볼 때 통일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흡수 통일에 대한 생각들, 그다음에 연방제 통일, 또 국가 연합에 대한 기초 통일,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생각과 관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일 의료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아우러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통일 또는 통일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포괄하는 보건의료적인 접근 그리고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은 많은 의료 부분이 엄청나게 의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문, 그러니까 베드사이드에서의 항문이 현장으로 들어오는 벤치 투 베드사이드의 컨셉이 통일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일의료에 끌고 들어오고 통일의료에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의료의 영역적인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남북관계 주요 관계 쭉 보시면 지금 박정희 시절부터 윤석열 시대까지 쭉 써놓긴 했지만 개괄적으로 보시면은
사실은 2008년 7월에 금강산 폐격 사건 이후에 아쿠아일로로 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 요때 이제 통일의학센터가 만들어지고 통일의료 연구 그리고 원리 원칙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되겠고, 그 전까지는 현장 활동 위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졌네요. 네.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부 환경 분석, 그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는 기본적인 통일 의료 인력의 니즈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 10년 동안에는 실제로 니즈도 별로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교류 협력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드쿼터로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신 여러 교수님들 위주로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또 대북 북민협 같이 북한과 여러 보건의료 협력을 하던 민간 단체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과 교육과 그런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커리큘럼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주입식으로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통보리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소그룹 모임, 그 다음에 실습,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에 잘 포함해 넣는 것이 이 통일보건의료 교육 사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느꼈던 문제의식인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가 지금 과거에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평양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저도 거기 어린이병원, 어깨동무 어린이병원, 평양의대 어린이병원 지을 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돌아볼 때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이슈, 환기가 되지 않고 보건의료, 우리 의과대학의 여러 분위기들이 완전히 잊혀진 영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어웨어니스, 사회적인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일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당위가 있지만 그 당위만 갖고는 되지 않고 실제적인 니즈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펀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2008년 9년 이후에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강화되고 실제적인 교류 협력이 줄어드는 그런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점점 현장에서와 괴리가 되고 참여자들이 멀어지고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간에서의 그런 참여들도 줄어들고, 심지어 백신과 기본적인 농업생산물 공급이나 지원들도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통계들인데요. 여러 지표들이나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급격히 지원과 참여가 줄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펀드가 없는 건 아니고 남북 협력기금이 쌓여져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쌓여져 있는 비용에 비해서는 아주 소규모로만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많이 쓰인 것은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었고, 일부 정책, 그다음 교류, 인도적 문제 해결에 사용되었습니다. 95년부터 2003년까지 대북 지원 총액이 한 3조 정도 되고, 보건의료 분야는 꾸준히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상당 부분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교류는 굉장히 점점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2023년, 2024년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바로 인접국가로서 북한에서의 코비드-19 아웃브레이크나 통제되지 않는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걱정하는 그러한 보건의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모든 국민들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말라리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에서부터 야생 동물로부터 넘어온다든지 하는 그러한 보건의료적인 이슈들이 부각이 될 때
이것이 한반도 안에서의 문제구나 하는 인식들을 국민들이 하게 되고 또 의료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슈들을 그러한 뉴스를 통해서만 접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저희가 리뷰를 해보시면 과거 2002년, 2003년을 돌아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보건의료 협력이 갑자기 하게 되었을 때 과연 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갖고 북한과 협력을 하고 또 대규모로 많은 의료인이 필요할 때 과연 대규모로 의료 인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지 의료기관이 동원이 될 것인지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교류협력이 단절이 되고 우리 의료 이 분야의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한 북한 의료, 대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협력에 대한 니즈에 대한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시점이 되어 왔다고 느꼈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 세대를 통합하는 특히 차세대 전문가들을 육성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 보건의료 협력 또는 대북 보건의료를 개선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울 필요가 있겠다는 당위가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세미나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때 그 통일부를 설득해서 차세대 훈련하는 거 할 테니 좀 돈을 좀 보태달라 얘기할 때 제가 그 통일부 사무관님한테 얘기했던 말이 당장에 내년이라도 그때 이제 북미 관계도 왔다 갔다 또 좋은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이 이대로 갔을 때 만약에 당장에 내년이라도 갑자기 각 그 북한의 주요 대학의 의과대학에 한국의 의과대학 교수들 10명씩 보낼 수 있겠냐. 북한이 갑자기 만약에 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겠지만 어쨌든 북한이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급변 상황이 오거나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보건의료 인력을 거기 보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보건의료 군사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제가 설득을 했고 그때 통일부에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주셔서 그럼 조금씩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서 저희가 세미나나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부족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었고요. 그 결과로서 저희가 휴nep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통일의료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설계는 아디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현황 분석, 그다음에 설계, 개발, 실행, 평가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다시 되먹임해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델로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타겟팅은 기존 전문가 그룹과 차세대 전문가 그룹 그리고 사회 리더 그룹 일반 대중이 통일 보건의료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요 네 그룹을 나눌 수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기존 전문가 그룹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세대 전문가 그룹을 키워보자라는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세대 전문가 그룹이 충분히 육성이 되면 사회 리더 그룹과 일반 대중의 이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여력과 기반이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차세대 전문가에 초점을 맞췄었고요. 리크루트 이때 그 코로나 요때였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고 전국 그 국립대, 사립대, 주로 국립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교원들한테 홍보하는 전략으로 해서 이메일 뿌리고 해가지고 참석자를 모았었습니다. 그 참석하신 분들의 인식과 쟁점을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남녀 성비는 48대 51 정도 됐었고 연령이 40대 50대 그러니까 주로 교수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정치 성향은 중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쓴 겁니다. 중도 33%, 다소 진보 35, 다소 보수 23 이렇게 진보가 약간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중도에 치우쳐 있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연구나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분들이 71% 정도 됐고 전공은 임상의학이 52%, 나머지 간호, 보건, 기타 분야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뿌렸는데 강원에서는 별로 참석 안 하셨고요. 나머지는 전국 각 주요 시도에서 골고루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심 있어서 홍보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의 반응이 통일보건의료,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했을 때 있다고 하신 분들이 그래도 80%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반도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질문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다 66.7, 어느 정도가 30%에서 대부분 관심이 있어서 여기 본인의 개인의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한테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국민과의 통합, 공동 설계 집행이 중요하고 북한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또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순위는 북한과의 소통,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국내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기관 간의 소통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책 순위에 대해서 가중치를 요 1, 2 두 가지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서 정리를 한 결과는 북한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과거에 이러한 네트워킹 목적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가 66.7%, 참여 기회가 아마 거의 없었겠죠, 사실은 그간에. 그리고 참여한 적이 있으시다면 다음 중 어떤 모임에 해당합니까 했을 때 있는 분의 경우에는 연속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38%, 그리고 일회성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23%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 이제 월 1회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세미나에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했을 때 가장 많은 것은 국내 통일 의료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두 번째가 난민 의료,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 세 번째가 보건 안보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바가 있으면 앞으로의 연구 사업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그 다음에 가장 많았던 것은 남북 교류 협력 재개 시 프로그램 수료자로서 이러한 역량이 좀 키워져서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휴nep이 이제 저희 전재현 연구원이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Health Unification Studies and New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을 이렇게 약자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명 정도, 이게 60명으로 한 거는 저희가 소그룹,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모이기 좋은 숫자,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 숫자로 60명으로 제한을 했고요. 기존에 저희 서울대학교 통평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전국 보건의료 대학 내 교원, 그리고 각 병원 임상교원, 그리고 기타 관심 있는 네트워킹에 연결을 했고 공공기관 및 NGO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홍보를 해서 주로 이메일 등으로 이제 공문 보내고 해가지고 모았고요. 프로그램은 원래 세미나를 4차례 했었고 교육 후 전후로 인식 조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줌 기준으로 했고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공부하실 수 있게 했고요. 무료로 프로그램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통일의료의 청사진, 한반도의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 그리고 건강공급 1차 시는 개념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2차 시는 건강공동체 또 국내 대북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서 짰고 3차 시에는 기후변화를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차 시는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지표에 대해서 다뤘고 5차 시는 보건의료 협력, 의학연구 협력에 대해서 R&D 컨셉을 좀 소개를 했고요. 6차 시에는 남북의 그런 공감대 형성 문제, 특히 국내에서의 수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국내에서 대북 협력이나 대북에 대한 북한 보건의료 사업에 큰 기금이나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공론화를 하고 국내에서의 그런
수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뤘고요. 7차 시에는 통일 의료 그리고 이 휴넷 프로그램의 의미, 그다음에 한반도 팬데믹 대응에 대한 그 빅데이터 활용 이런 부분들을 다뤘고 8차 시에는 재난 의료 그리고 모자보건, 영양, 감염병 등 그 특정 이슈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9차 시에는 여러 가지 보건 의료 지원의 흐름, 그다음에 북한에서 제시한 VNR 검토 그리고 다자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 10차 시는 의학 교육, 특히 이제 북한 의료인들의 현황이나 그 제도에 대한 이슈를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나중에 피드백을 받고 했는데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제 참여 앞에는 이제 의향 조사를 한 거 있고 여기 실제 참여하신 분들인데 실제 참여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전공 분야도 역시 임상 의사가 가장 많으셨었습니다. 설문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참여를 끝까지 하신 분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 달성, 난이도 유지, 뭐 이해가 잘 되었나, 강의 방법 적절했나, 강의 시간 적절했나에 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이나 강의 환경,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 하는 그 쪽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호응을 얻었던 큰 것 중에 하나가 전국 의과대학에 저희가 보냈고 보건의료 학교들에 많이 보냈는데 거기서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수는 통일의료나 사회의학 학교에서 강의를 맡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한테 모든 강의 자료를 특별히 강사가 제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다 배포했습니다. 원본 배포. 그래서 거기에 아주 호응이 좋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돌아가서 바로 강의나 세미나 등에 활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도 굉장히 높았고요. 높은 점수를 주셨고 협력 역량 증진과 전문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전후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 남한에서 남북 협력 기금 등의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교육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오히려 약간 줄었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재밌습니다.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현재 남한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리 국민보험, 의료보험 재원을 북한 주민에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사실은 참여자의 한 절반 정도만 교육 전에, 물론 여기엔 관심이 많으셔서 오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지원을 쓰는 데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이 한 50% 정도 됐었는데요. 교육 이후에 한 7, 80%까지 올라갔습니다. 북한의 현황과 북한 보건의료의 현실, 여러 가지 전략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 국민보험의 의료보험 재원을 쓰는 데 있어서 동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은 100% 증가했습니다. 11.5에서 거의 23.1%로.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잘 리크루트하고 또 이분들을 트레이닝하고 훈련시켜서 생각을 가지고서 비전을 가지고서 이 분야를 바라보게 만들어 드리면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의료보험 재원 활용 같은 부분에도 열린 자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의료보험 쓰는 거 절대로 불가능할 겁니다. 북한에 오미크론 관련 기사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백신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당시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조차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훨씬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좀 부정적이었던 분들은 큰 변동이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분들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선
좀 부정적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50%가 좀 안 되는 경우만 지원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이 교육 이후에는 거의 80% 가까이 지원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북 보건의료 협력, 교류 협력 증진에 대한 법률안이 계속 올라갔다 폐기되고 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선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답변 주신 분들이 교육 이후에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분들이 더 긍정적이 되었고요. 부정적인 분들은 조금 줄은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등 초국가적 재난 위기에서 남한 의료 인력을 북으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적으로는 좀 증가는 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히려 좀 감소했습니다. 이건 북한의 보건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쪽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태도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건 앞에 답변들하고 조금 양상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저희가 돌아보면은 니즈가 상당하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보건의료 전문가들 또 임상의사가 절반 이상 계셨었는데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홍보한 것도 아니고 공문 보내고 이메일 한두 번 보낸 게 끝이었지만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잘 모아졌고 이분들이 뭐 따로 리워드하는 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슨한 네트워킹 또 양질의 자료 교육과 자료 제공 등에 굉장히 잘 반응을 해주셨고 학습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태도 변화까지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또 상황이 계속 지난 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그 여건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요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할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 전문가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음 단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범위를 확장하고 지금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더 확대하고 또 전문가들을 좀 더 다양한 레벨의 전문가들 특히 사실은 현장에서 나중에 대북 보건의료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또 야망이 있는 젊은 의사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과 좋은 퀄리티의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예, 문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사실 지금까지 서울대 통일의학센터가 해왔던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그 여정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한 20여 분 동안 선생님들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 주시고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라도 오늘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들 생각하시라고 좀 질문을 드리면 그 전문가 중에 저는 북한에서 오신 의료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분들이 의사 면허를 따고 우리나라에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쉽게 느끼는 건 또 하나의 그냥 임상의사로 국한된다는. 이분들은 남북한을 다 경험한 의사들이고 여기 지금 김지은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또 한 명의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임상의사가 아니고 한반도 통일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남북한 통일 의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된 또 서울대 통일학센터의 어떤 의견이나 혹은 또 계획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계획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전 선생님 오셨지만 저희가 강의 부탁드릴 때마다 잘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한데 그 현장 사실은 이제 지금
그 북한 의료를 경험하신 선생님들의 가치는 실제 교류 협력이 일어날 때 확 늘어날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전략이나 현장 계획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킹을 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전략을 만들 때 같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탁상 공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에 우리가 이제 어떤 교류 협력이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실제 교류 협력 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때 탑다운일 때는 사실 잘 알기 어렵거든요. 탑다운으로 북한의 뭐 보건성하고 직접 얘기하고 뭐 북한의 내각하고 직접 얘기해가지고 뭐 위에서 내리 꽂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니즈를 별로 못 느끼지만, 현장 친화적인 실제 필드로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는 더욱더 선생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우리가 사업의 레벨이 대북 보건의료 협력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전개할 때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북한에서 오신 여러 선생님들의 다양한 경험들이 크게 쓰임 받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좀 들이시면 예. 네, 예, 분단이 오래되면서 분단의 폐해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개인과 사회 모두가 깊은 정신적인 뭐 고통과 트라우마를 이제 남겼고 여전히 이제 그 피해 속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남북 보건의료 차세대 리더 양성 과정 중에서 어떤 철학적이나 인문학적인 접근을 포함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구상하고 계신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철학과 인문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굉장히 정치 체제나 정치 집단이 헤게모니가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보건의료 약간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 좀 제한해서 접근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영역이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같이 그 휴머니티 차원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차원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가치에 가깝기 때문에 보건의료 협력 사업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근데 말씀해 주신 내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짤 때 여러 연자들을 섭외할 때에도 꼭 보건의료에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스의 몇 번은 사회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모시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정책의 전문가의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그런 수기 과정, 그다음에 공론화해서 그것을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만들어가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에서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프로그램 안에 녹여가지고 그런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보건의료 네 말씀 주시죠. 네.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여튼 고군분투하시고 또 하여튼 어떻게든 우리 신희영 교수님의 그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하시려는 노력에 참 경의를 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통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북한은 이제 완전히 딴 나라로 가겠다. 통일이라는 단어조차도 지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ODA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뭔가 그 남북 협력 기금의 앞으로 그 유형이나 또는 ODA를 좀 쓸 수 있게 하는 오히려 무슨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런 면에서는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못한다면 어차피 북한은 지금 뭐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이름으로 하는 모든 거에 대해 지금 뭐 반대를 하니까 의료는 좀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말라리아나 결핵이나
지금도 우리가 꼭 그래서 통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교류, 뭔가 중간 단계. 우리가 이제는 어차피 그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또 의료 면에서 그 너무 큰 그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지표도 마찬가지고 수명도 그렇고 영유아 사망률 뭐 등등, 야 저기 나라일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오로지 김정은은 핵 개발에만 매달려 있고 주민들은 완전히 지금 방치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오히려 남한 의료인들은 대학을 중심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런 재단을 통해서든 우리는 그 하여튼 이 한반도에 사는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뭐 결핵약의 부족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저는 좀 뭔가 창의적인 좀 다른 말로 좀 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료인들은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 이번에 혹시 저는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되고 통일에 대한 뭔가 이런 뭔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의료인들이 그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민간에 맡겨라. 민간 레벨에 맡기게 하고 그것을 한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같이 공동 노력을 통해서 결핵 전문가든 이런 감염병 대처 또 이런 북한에도 감염병 핫라인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좀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통일 의료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조그만 한반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대한민국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는 좀 액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제일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이 액션하기에 너무 어렵다. 네. 오히려 통일부가 지금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뭔가 좀 창의적인 좀 도발을 같이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혹시 그런 면에서 같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 원장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용기 있는 도발이 필요할 것 같은 시대라고 보이고요. 지금 북한 관련해서 일단 북한 태도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오늘 서두에 김신곤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북한이 작년부터 국기라고 할 수 있는 자기네가 수십 년 지켜왔던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한 번에 폐기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밖에서 볼 땐 더 위험해 보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어떠한 기회가 순식간에 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다각도로 해야 되고, 또 국내외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모색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킹을 유지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모색을 같이 해야 되고, 어떠한 그 기회가 주어지고 어떠한 그 북한에서의 오픈되는, 그러니까 열어주는 것들이 보일 땐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와 그 훈련, 태도, 또 펀딩 등을 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문을 열어줄지 지금 당장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렵지만, 북한에서 지금 남한에서의 정치적인 구도가 바뀌었고 또 국제적인 정치 구도도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그쪽에서도 전략적으로 어떠한 문을 열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내용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나 역량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의대에서 볼 때 제가 지금 통일의학 센터를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저희 내부적인 걸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통일의학 센터 중심의 소규모 활동을 위주로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관심이 있음을 표명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심으로, 그리고 또 젊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있을 만한 역량이 되는 젊은 교수들을 또 교육하고 내부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라고 생각은 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어떠한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정부에서 갑자기 또 어느 날 느닷없이 한 달 뒤에 뭐 그런 식으로요. 서울대에서 문진수, 고대에서 김신곤, 다음 달에 바로 평양에 잠깐 갑시다. 뭐 그렇게 하면 갑자기 또 갔다 오고 한 달 뒤에 또 뭐 20명씩 꾸리세요. 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일이 제대로 되겠나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모든 게 탑다운으로 막 그렇게 되고 밑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 또 20년 전에 그러한 그 시행착오가 또 반복될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3년 전에 월간중앙에 미국의 북한 연구라는 글을 연재했는데 그때 우리 서울의대 센터에서 초청을 해서 미국은 북한 연구를 어떻게 하나 하는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서울의대 통일보건의료센터가 평소에 뭘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이제 잘 들었습니다.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시점 같아요. 네. 네, 저희 북한학계, 저는 뭐 북한 연구자로서 이게 벌써 한 4, 50년 되다 보니까 이제 분야별로 다들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이 보건의료 분야도 상당히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한 단계 점프를 좀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점프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도 뭐 똑바른 대답을 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단순히 이렇게 용어 사전 만드는 것 또 필요성을 넘어서는 사례 그런 프로젝트를 좀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OECD 모델이 되면서 6조가 생기면 한편으로 부작용이 남북협력기금을 못 사용하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병행을 할지 그 모델링을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조선중앙TV에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북한군의 관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김정은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아주 우르는 장면이 이제 그래서 이 11,000명 중에 지금 사망자를 뭐 3,000명에 4,000명 국정원에서 추정을 하는데 뭐 정확한 수치는 애매하고요. 아마 부상자들이 많이 북한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제가 의료를 잘 모르지만 월남전에 저희가 한 5만여 명 갔다가 많이 사망하고 와서 그 일종의 이제 부상자들 치료하는 의료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발전이라고 할까요? 뭐 많은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한도 아마 그 사람들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 하는 걸 보니까 최우선 치료를 해주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의료 장비 또 약품 이런 거를 어떻게 북한이 할 것인지 또 그런 군인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그건 의료 상식이 없어서 좀 궁금해서 여쭈고 아까 우리 김영훈 부총장님 말씀한 대로 이 단과대학 그러니까 대학별로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조금 연합 체계를 구성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그리고 조금 실효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메디칼에 좀 집중을 하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그래서 정권이 바뀌게 되도 저분들은 정말로 보건의료에 올인하는 분이라는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좀 인식을 좀 이렇게 확산시켜 주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우리 문진수 원장님께서 좀 큰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서비스라는 그런 인류의 최상의 가치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좀 지속성이 있는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특히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단계 또 좀 더 발전된 단계의 구상을 해보라는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들이 자기 머리는 못 깎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의료 제도도 지금 엉망진창이어가지고 굉장히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건경제학이 굉장히 큰 분야가 됐고,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비해서 또 의료는 너무나 발전을 해서 마치 영생불사할 수도 있을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의학의 발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설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특히 이제 주요 대학, 특히 통일보건 쪽에 실행 조직을 갖고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주요 대학들이 힘을 합쳐서 또 통일보건의료 학회도 있고요. 또 우리 남북보건의료 교육재단도 있고 이러한 바디들이 합쳐서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의학, 의료, 부상 그건 이제 약간 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상황이라 쉽진 않습니다만 당장의 외상의과하고 재활 두 군데가 필요합니다. 외상을 다룰 수 있는 일반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각 모든 외과 분야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급성기 수술이 끝난 다음에 재활 분야가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이고 높은 단계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회의 창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긴장 국면이나 갈등 국면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돼서 주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돼요? 우리 이제 남서욱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부상자와 함께 지금 현재 뭐 결핵이든 감염병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약으로 조금만 해도 소생할 수 있는 그런 회복 가능한 질병. 그래서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골란 고원이 사실은 전쟁 중에 바로 시리아 접경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서지컬 팀들이 골란 고원 바로 앞에다 병원을 지어가지고 밤마다 그 철책을 넘어가서 부상자들을 싣고 왔죠. 맨 처음에는 시리아인들을 우리의 생체 실험 대상으로 쓰는 거 아닌가? 저놈들이 저렇게 나쁠 수가 있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서지컬 리커버리 다 해가지고 한 3개월 후에 건강한 몸으로 되돌려주고 거기에 먹을 거, 생수, 우유 이런 것들을 해서 되돌려줘. 굿 네이버 프로젝트거든요. 네. 우리도 오히려 개성공단의 회복 또는 낮은 선봉 지역에 또는 북한 지역에 그런 제안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메디컬 이슈가 북한은 혼자 절대로 감당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과 북한 관계는 너무나 악화돼 있고 결국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메디컬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냥 총알바지로 써서 돈 벌려고 하는 데니까.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우리는 병원 짓겠다. 그리고 개성공단 말고 메디컬을 회복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낮은 선봉 지역에 너희들이 병원을 지어라. 우리가 서포트하겠다. 이런 식으로라든지 뭔가 아까 말한 창의적인 도발이죠. 재원을 좀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이제 수요가 되겠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한번 이렇게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가 굉장히 지금 어렵지만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그런 외부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젊은 의대생이나 그 전공의들이 그 월급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이런 의료의 참 본질을 그 지키기 위해서 2,0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이런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나름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제언을 신정부에게 네. 우리 의료계에서 좀 더 하고 한다면 저는 그 아까 그 이제 일꾼들 우리 역군들을 좀 잘 만들어서 가슴 뜨거워지게 우리가 같이 훈련하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 어떤 과로 구성하고 뭐 그 부가에서 오신 분들과도 우리가 의료인들과도 상의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로 좀 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시는 내용들 제가 들어보니까는 제가 오늘 와서 또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외과 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 지금 뭐 북한은 전시 상황이라 마찬가지라 전시 상황이죠. 참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수요가 늘고 기회창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채널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북 접촉이 지금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대화의 채널이 있을 때 분명히 테이블로 올라올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그 휴냅 1차 네.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2차 휴냅을 만약에 계획하신다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또 어떤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때 1차 때는 모든 게 경색되는 국면이었고 코비드 상황에서 사실은 대안적인 교육으로서 온라인 줌 교육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의 측면에서는 현장 소그룹 모임을 더 강화하고 실제 실무 역량을 키우면서 실제 네트워킹을 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실제 모임을 갖고 미팅을 하고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일부 또 저희가 모셔서 실제 대면에서 만나고 열정과 비전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대면에서 듣고 하는 그런 만남의 과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차세대의 실제 이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의 의지를 갖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대학에서 사회의학과 무슨 그런 그 사회의학 쪽을 주로 담당하신 교수님들이 교육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오신 측면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의대뿐만 아니라 간호대, 약대 뭐 등등등에서요. 근데 지금 다음 단계로 갈 때는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 네트워킹이 되고 참여자로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1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굉장히 활발한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 아마 남북 독자적인 자리를 만들기까지는 좀 더 돌파구가 필요할 거예요. 아마도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운 상황이니까 우리가 보건의료 영역에서 유라시아 네트워킹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는. 제가 예전에 2019년도에 남북관계 안 좋을 때 평양을 갈 수 있었던 것도 국제당뇨병 연맹이라는 대표단으로 갔지만 움직였던 건 사실 중국이 움직인 거거든요. 중국이 핵심적인 사실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북한을 움직여서 사실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그랬던 건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보건의료 협약도 하고 또 보건의료 교육을 평양에서 또 모스크바 보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러시아와 함께하는 유라시아 유럽에도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교육 훈련하는 것들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묶어서 거기에 우리가 같이 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희석시키는 거죠.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진수 교수님 다시 한번 네. 좋은 시간 또 강의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좀 광고를 좀 드리면 아까 리 이사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한반도 의과학 지식센터가 거의 95%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5% 정도 홈페이지 조금 다듬으면 아마 이제 7월 중에는 공식적으로 선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남성욱 교수님이 잠깐 말씀 주셨지만 남성욱 교수님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신 거는 오늘 나온 뭐 조선중앙TV 얘기하시잖아요. 이 정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정보가 없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소설 쓰는 거거든요. 일단 북한은 점선을 통해서 실선을 상상하고 추론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나마 점선이 될 수 있는 정보도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저희 한반도 의과학지식센터가 고민하는 거는 적어도 의과학 영역,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다 받아서 북한에서 나오는 방송, 노동신문, 또 관련된 논문들, 자료, 그리고 국외에서 나온 또 국내에서 나온 자료들을 바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좀 모아져 있는 그런 DB가 저희 한반도 의학지식센터에 구축된다. 이거는 저희가 통일부 국정원에게도 다 사실은 얘기를 해서 오케이를 받아서 좀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특정 이제 아젠다가 있을 때 그 이슈를 가지고 들어와서 검색하고 그와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퍼스펙티브로 나가면 이제까지 뭐 38로스나 이런 데서 북한의 보건의료 영역도 전문가로서 퍼스펙티브를 내고 그랬지만 적어도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우리 한반도 의과학지식센터가 플랫폼이 되어서 한국의 의료 연구자들이 고민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오히려 인용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를 좀 기대하고요. 일단은 우리말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영어로도 같이 해서 저희가 관심 있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연구진들이 함께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기 전에 남성욱 교수님 그래도 우리 공동 주최했던 전임 저기로서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고. 예. 딴 건 아니고요. 그 얼마 전에 MD 앤더슨에 계셨던 김희신 박사님 점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궁금해서 월남전에 그분이 군의관으로 가셔서 그 하여튼 뭐 베트공이 됐던 한국군이 됐던 그 막 환자들이 쏟아지는데 하여튼 그 현장에서 한 1년 했었던 경험은 정말 아주 본인의 의사 생활에 아주 절대적이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현장의 동영상을 유심히 보면 부상자가 많이, 왜 드론전이라는 초유의 신전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숨어서 총 쏘던 시대의 부상자들하고는 또 다른 양상인데 오늘 시신을 담은 관이 이제 북한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그 화면을 봤는데 야, 저 북한 의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저걸 치료 내지는 관리할까.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늘 울고불고 하는 모습은 이제 여론전이죠. 애민 정신의 이제 표현인데 뭐 그런 거는 정치적인 거니까 좀 제쳐놓고 의학적으로 평양의 의료 인력이 저걸 어떻게 할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희수 교수님한테 그냥 질문을 드렸고요. 뭔가 하여튼 전투 중에 새롭게 이 부상당하는 이런 이제 환자들 그 어떻게 북한은 치료할지가 요즘 제 관심사입니다. 다시 한번 문진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세미나는 여기까지 종료를 하고요. 저희 간단하게 두 분 나오